리틀맥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링컨이 사실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명령을 내려요, 지휘관들한테. 나가라. 당장 공격해라. 맥클레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이제 공세 계획을 제출을 하죠. 네.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레퍼에너 강이라고 이제 강이 하나 있거든. 그 밑에 보면은 강으로 올라가서 그 어바나 수로를 따라서 뒤로 가는 거였어요. 존스톤 군대가 앞에서 뚝 버티고 있는데 네. 당연히 링컨 입장에서는 워싱턴 DC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나 위험한 모험 아니냐 뭐 등등해서 3개월 동안 토론을 합니다, 이걸로. 아이, 나갈 생각이 또 없었던 거네. 네. 링컨은 듣다 못해서 내 앞을 지킬 수 있는 부대는 좀 남기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3개월을. 맞습니다. 그걸 이제 결국에는 링컨이 또 하나 조치를 네. 취하는 게 뭐냐면 맥클레란을 총사령관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이야! 세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을 링컨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총사령관을 맡는 이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자 군 총사령관을 이 두 가지 햇을 이제 링컨이 쓰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안 그래도 한 번 네 군단으로 쪼개면서 힘을 확 뺐는데, 네. 야, 뭐 지금도 이제 돌아서 들어갈 건데 그 공격부대 대장해. 네. 일단 뒤는 내가 하고 있을게.라고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맥클레런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안 보여주면은 이거는 링컨뿐만 아니라 여지껏 자기를 봐왔던 모든 이들에게 등 돌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맥클레런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햄틀로드 전투 후에 남군 병력이 주둔지로 옮긴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당시 남군 주력이 이제 버지니아군이었거든요. 이 버지니아군 주둔지가 제 1차 블런 전투가 열렸었던 매너서스 인근 센터빌 그 일대였었어요. 네네. 여기 이제 북군 정찰대가 와서 이제 정찰도 하고 망경을 막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남군 요새에 여전히 대포도 있고 병력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왜 소문하고 다르지? 그래서 뺀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맥클레란이 여기에다 이제 수색대를 보내요. 정찰해봐라. 수색대에 가서 정찰했는데 가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뭐요? 대포가 아까 쫙 있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나무예요, 나무. 아, 대포처럼? 네, 나무에다가 기만 작전에서 시커먼 칠을 해놓은 거예요. 유권회전이에요? 네. 유권회전. 그래서 당시 이 대포를 뭐냐면 퀘이커 대포라고 불렸어요. 퀘이커 교도라고 아시죠? 네. 퀘이커 교도 원래 비폭력주의자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퀘이커 대포라는 게 이제 독립전쟁 때부터 쓰였던 그런 페이크 작전 중에 네네. 하나인데 이걸 여기서 또 쓴 거예요. 아, 그럼 빠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는 겁니다. 속았다. 예. 속았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맥클레란을 총사령관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맥클레란이 왜 너 직접 저기 있는 존스톤 공격 안 해? 라고 했을 때 답변한 게 병력이 8만이나 됩니다. 9만이나 됩니다. 이렇게 과대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들통 나버린 거죠, 그게. 센터빌 일대 주둔하고 있던 존스턴의 수비 병력은 사실은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처음부터 2배를 봤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9만 정도로 맥클레런은 봤던 사실 거니까. 이때 네. 갖고 있는 병력이 15만, 17만, 18만까지 갔다가 조금 뺏겼긴 해도 그래도 십수만 명에 달하는 부대였는데 사실은 압도적이었죠. 3배도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계속 맥클레런은 저쪽에 한 10만 명 정도는 있습니다. 저거 절대 우리가 정면 공격해서는 못 이깁니다라고 했는데 존스턴은 그 사이에 쫄리고 있었던 거지. 북군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린 이거 지금 4만 병력 갖고 계속 이거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대로 여기 있다가 만약에 적이 정면 공격을 하면 우리가 못 막는다. 그래서 전략적 후퇴를 그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북군이 이제 1200도가 됐는데 그럼 이때 김을 빼야겠다라고 해서 한 발 쭉 물러납니다. 존스톤이 여기서 뺐던 거 결정적인 이유는 햄프턴 로드를 이제 완전히 그렇죠. 장악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퇴로가 차단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퇴로가 차단되기 이전에 그 뒤로 빼자는 거였죠. 리치몬드 앞쪽으로 당겨놓자. 그렇죠. 네. 좀 뒤로. 보급선을 그 뒤로. 짧게 해놓자. 네. 근데 저 지경을 보고 나니까 북쪽의 여론이 막 들끓기 화나지.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이 링컨이 총사령관 해임 통보를 직접 하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장군을 해임할 때는 전날 딱 불러다가 맥 장군 뭐 내가 숙고해 봤는데 이제 자리 내놔야겠어 이렇게 하고 통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맥클레런은 그 다음 날
신문을 보고 이걸 알았어요. 신문에 딱. 이게 굉장히 이게 가장 맥클레란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센터빌에 있었습니다. 아. DC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아까 정찰하러 갔을 때 확인하고 나서 글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맥클레란도 거의 이제 경질통보죠, 그냥. 네. 맥클레란도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언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공격하기. 아 속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맥클레란이 뭐라고 하냐면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이건 지금 몇 년이 가야 되는 대규모 전쟁이기 때문에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또 더 링컨 속을 뒤집는 거죠. 몇 년이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비난 여론이 더 심해집니다. 이 인터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리틀 맥이었잖아요. 네. 이 다음에 별명이 뭐라고 됐냐면 이제 군뱅이 맥으로 바뀌어요. 뭐 느려 터진 맥, 군뱅이 맥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총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이게 수치스러운 별명이었죠 이게. 이거 우리 엄청난 리틀 맥에게 우리 모두가 기만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부 쪽 지지자인 거야. 아니 그 성향도 그렇잖아요. 사실. 성향도 그렇잖아요. 북부의 언론에서 제기했던 음모였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예. 실제 이런 예, 음모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게 영웅이 돼가지고 네. 남부 편을 받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그러니까 음모를 실제 공화당 쪽에서 많이 제시를 했죠. 이게 저도 이렇게 의심할 정도면 더 심했다는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군뱅이 맥은 나 아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리치몬드 앞까지 보급선을 땡겨 놓은 이 남군을 공격할 계획 네.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존 스털 군이 센터에서 병력을 빼버렸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맥클레란 했던 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좀 더 밑으로 포트 먼로로 상륙을 해가지고 저기 있는 반도를 따라서 리치몬드로 가겠다라는 계획으로 바꿔서 저 계획을 이제 승인받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포토맥군이 한 10만 명 정도가 떠나게 돼요. 야, 근데 많이 가는구나. 한 4만 5천 정도를 DC에 남겨놓고 가죠. 네. 약속대로 여기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4월 2일 날 맥클레런이 이제 포트 몰로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미 처음에는 5만 명 정도가 상륙을 했고 이제 계속 상륙할 예정인데 포트 몰로를 보면은 몰로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뭐가 있나요? 요크타운이라는 요크타운. 주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요크타운도 유명한 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엄청 여러 가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많죠.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 지명이 엄청 많아요. 요크타운이. 영국에 요크타운이라는 있잖아요. 데가 많아요. 네. 요크라는 그게 뭐 뉴욕도 요크고요. 이 요크는 또 유명한 게 캐나다의 또 요크 대학이 아주 유명한 거기 또 요크가 있어요. 뉴요크 요크타운. 네. 네. 저게 딱 도착하고 나서 남부의 입장에서는 발등이 부풀어진 거죠. 상륙을 했으니까.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알죠. 저 정도 규모의 그럼요. 어떤 상륙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남군이 놀랬던 건 뭐냐면 규모예요.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저쪽에 몰려왔다는 것은 남부에서도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회의를 했겠죠. 근데 존스턴은 그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된 거 병력을 다 빼서 리치몬드 방어로 가자. 근데 데이비스나 리의 입장은 저기서부터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존스턴 군대를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지시를 하죠. 밑으로 내려가라.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남부 입장에서는 저기를 최대한 지연을 시켜야지. 네. 저 위에서 존스턴 군이 내려와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어주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맥클레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밀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맥클레란이 공격을 안 하고 요새를 지어요? 기다립니다. 네. 아이, 네. 군뱅이 맥 맞네. 네. 10만의 병력인데 방어선을 바로 뚫지 않고 요크타운을 공격하지 않고 뭘 선택을 했냐면 요크타운의 포위전을 결심을 합니다. 포위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워싱턴 앞에서 네. 존스턴 군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10몇만 대 4만인 거잖아요. 뭐 물론 속았다 어쨌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밀고 들어가고 뒤로 돌아가서 한 건 네. 전면전으로 해서 이 서로 소모전을 하는 것이 싫어서잖아요. 네, 최소 희생으로. 그러면 뒤로 들어가서 빠르게 치지 않고 이 4만이 등을 돌려서 뒤에서 다시 이렇게 맞싸우면 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또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맥클레란은 여기서도 상대의 병력을 과대평가합니다. 15,000명밖에 안 됐는데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저 맥구러다라는 사람이 본인의 방어선이 강력한 것처럼 계속 소규모의 부대를 반복해서 지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규모의 부대가 있는 것처럼 맥클레란의 우려를 부채질하는 그런 방법도 썼죠. 기만 행동을 했죠. 근데 맥클레란이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희생을 줄이고 타협점을 찾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맥클레란은 희생 없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싶었던
그런 영웅 심리 자체가 있었던 사람이지 그렇죠. 않을까. 맥클레런은 네. 똑같이 이겨도 꼰대나게 이기고 싶어하는 멋있게 이기고 싶은 이 허영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저기서도 보면은 요크타운 밑에 워윅강이라고 있는데 이 워윅강이 사실 굉장히 맥그로더의 소규모 병력밖에 없었는데도 야 저긴 강이니까 우리가 도하작전 잘못하다간 못살당해. 안전. 여기 요크타운은 저기 요새가 좀 강력해 보이지만 저 공성전 나 공성전 전문가야. 공병장교 왜? 출신이잖아요. 또 맥클레런의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이전에 크림 전쟁 참관단의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세바스토폴 요새 영국과 프랑스군이 공격하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그래서 내가 공성전은 전문가야 전문가. 나 이상 가는 사람 없단 말이야 하면서 강력한 화력을 그래서 100문 이상의 공성포를 끌고 와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일 때 이 포로 그냥 한 방에 제압하는 걸 보여주마.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부하들이 안 물어봤어요. 대장님 언제가 결정적이에요? 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부하들이요 왜 리틀맥이라고 불렀는지 알겠네. 나를 생명을 보호받잖아. 부하들끼리 모여서 막 서로 막 말싸움을 해요. 근데 어떤 애가 다헛소리 하지 마. 우리 장군님께서는 한 번 공격하면 무조건 승리밖에 없어. 그랬더니 맥클레런 부하가 딱 이런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은 안 싸워. 우린 아무도 안 죽어. 안 죽어. 얼마나 존경스러워. 이게 정말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전쟁에서. 그래서 그랜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한 거예요. 사실. 부하들 이 당시에- 입장에서는 진짜 욕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 당시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트렌드는 최대한 경력과 전력을 쌓아와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 사실 이게 미국의 맥클레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공영방송이나 이런 공공에서 만든 자료들에 보면 맥클레란 나오는 게 안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링컨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그럼 전체적인 평가예요. 그 네. 지금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딱 디데이를 공격 디데이를 5월 5일로 잡습니다. 오 어린 아니요. 날. 근데 5월 5일도 링컨이 압박해서 잡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5월 5일에 어쨌든 공격 시점을 딱 잡아놨습니다. 한 달 지났죠. 착륙한 지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협의한 한 달 거예요. 동안 포 끌고 오고 뭐 요새 공격할 준비만 하다가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존스턴은 이미 5월 3일 날 병력을 철수해서 리치몬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존스턴은 또 한 번 전략적 후퇴를 합니다. 네. 이미 존스턴은 딱 보고서 저것들 공격할 준비, 포가 엄청나게 지금 배치되어 있네 라고 해서 이거 그냥 맞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또 한 번 존스턴은 또 김을 빼야겠다. 그래서 5월 3일 밤에 요코타운에서 슉 부대를 빼서 전략적 퇴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맥클레란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지. 쫓아가야 되는데 엄청 느려요. 물론 그때 5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뭐 진창으로 도로가 다 변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고 또 당시에 이제 가면서 뭐 윌리엄스버그 저기서 또 전투가 한 번 있어가지고 북군의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존스턴 군이 저기서 철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노폭이 이제 무방비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방비 상태에 놓인 노폭은 맥클레란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그냥 점령해야지. 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링컨이 스탠턴과 직접 증기선을 타고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포트 멀론. 네, 포트몰로까지 와서 맥클레란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미 역사상 대통령이 작전 지역에 가장 가까이 간 사례입니다. 네. 아니 무슨 역사상 대통령이 전쟁 현장으로 쫓아가가지고 너 똑바로 하네 이렇게 한 거잖아. 얼마나 답답했어. 그러니까 네. 맥클레런은 링컨 인생에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네. 맥클레런은 요코타운역에서 딱 그 철수한 다음에 딱 보고 봐라 내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니까 도망가지 않냐? 쟤들이 그 쫄아갖고 도망간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코타운을 탈취했습니다라고 또 자기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요크타운을 접수한 거네요. 그렇죠. 계속 네.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그런데 맥클레런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무기를 장착합니다. 네? 신무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맥클레런이 이용한 신무기 하나가 기구입니다. 정찰 기구. 요즘에 그 말이 많은 건데. 그렇죠. 그게. 그말 많은 중국이 거죠. 미국에 많이 띄우는 거.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당연히 역전다방 보신 분들은 그걸 딱 보시고 태평양 전쟁 때 했던 후고 병기가 기억나시죠? 제트기류에 뛰어보냈던 일본의 풍선 병기. 그렇죠. 실제로 하나 터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애꿎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죽은 기억납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전장에 등장한 게 정체불명의 여기도 풍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서양 횡단이에요. 배로도 대서양 횡단, 비행기로도 대서양 횡단. 그래서 린드버그가 나중에 위세를 떨쳤지만은 기구란 물건이 프랑스의 몽골 피해 형제 시절부터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니까 야, 이 기구도 잘 만들면 대서양 횡단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 지도한 그 선구자 중에 한 명이 로우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원래 전쟁 전에 뭐 하시던 분이냐면은 이분이 과학자셨습니다. 그래서 기상학 같은 거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 탐험 정신도 뛰어나갔고 제 기구를 갖다가 이거 전쟁에서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도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서 제대로 된 물건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 이거 갖고 부대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군이 최초로 기구 부대를 창설하죠. 벌룬 코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열기구는요 많이들 쓰는 단계였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 좀 쓰였는데 그 전에 기구는 열기구 안에 뜨거운 공기를 채워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고 순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발전한 것이 뭐냐면은 풍선에 뭘 채우느냐. 헬륨가스. 요즘이야 헬륨을 채우죠. 요즘은 헬륨을 채우는데 그 당시엔 헬륨 가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수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 당시엔 채우고 수소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할 수소를 넣는다고? 물론 수소가 폭발성이 있긴 하지만은 잘 간수하면 덜 위험한 편이어서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우지 않나요? 산소는 타는 걸 도와주고 수소는 탄다. 그렇죠. 불 붙이면 터진다. 수소가 그래서 산소와 접촉하지 않게 잘 해놓고 가면은 그래도 잘 뜨니까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수소가 가벼우니까 위에 풍선에 집어넣으면 붕 뜬다는 것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도시가스 그 당시도 도시가스 저때도 도시가스 썼어요? 그렇죠. 딱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LNG? 시티가스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 영화 보시면은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고 불 들어오는 거 가스등. 네. 그렇습니다. 가스등이 있었어요. 촛불이 아니에요, 그거? 네, 촛불이 아니에요. 가스등이에요. 이게 사실 산업혁명의 부산물인데 산업혁명하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석탄을 많이 캐게 되면서 석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긴다는 거 알았어요. 대표적인 게 제철소에서 우리가 용광로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했죠? 코크스 집어넣는다고 했죠. 콕스. 여기서 이 가스가 나와요. 처음에 이걸 그냥 버렸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다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어. 그럼 이 가스를 모아서 뭔가 쓸 수 있겠다라고 코크가스라는 게 이때 생겨납니다. 이 주성분이 수소와 메탄이에요. 메탄가스. 네, 메탄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다가 수소는 가벼우니 방분해요. 그래서 이거 그러네. 그래서 이걸 모아갖고 그 당시에 도시가스로 공급했어요. 난방 연료로 쓰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전등용으로. 공공 장소에서 불을 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군요. 이거 도시가스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요. 배관을 깔았어요. 배관을 깔았어요? 파이프가 있어요? 네. 신기하다. 도시가스 배관이 있었어? 그럼요. 19세기 초중반에 많이 보급됐고 네. 가스라이팅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가스가 다 이 가스등 그겁니다. 네. 그게 저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 가스등. 그래서 그 가스가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가스가 저런 수소가 많이 포함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것만 갖고는 당연히 도시가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동식 가스 발생기도 만듭니다. 가스 발생기. 네, 수소 발생기를.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이면 저기 왼쪽에 마차가 2개 보이죠? 네. 저 마차에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묽은 황산이 담겨 있어요. 황산. 황산. 굉장히 위험해.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뿔뿔뿔뿔 이렇게 부식이 되죠. 그렇죠. 부식이 되면서 거기서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금속이 산에 녹으면서 그때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모아서 그렇게 전장에서도 기구를 띄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쯤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남북전쟁 때 썼던 정찰 기구 재현하는 행사를 갖다 갖기도 했어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쇳덩이를 집어넣어서 저 안에서 가스를 발생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도 전역에도 이 맥클레런이 정찰 기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수소를 넣어서 띄우는 거를 해서 나가서 적들을 이렇게 정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 진짜 항상 궁금한데 얘네는 추진력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가요?
떠내려가지 않게 당연히 밑에서 밧줄로 일단 묶어놓고 저 당시엔 추진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날 맑고 바람 안 부는 날에 조용히 띄워서 보고 다시 바람 빼고 줄 잡아당겨갖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높이서 쳐다보는 용도. 그렇죠. 아까 요크타운에서 5월 3일 밤에 남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정찰기구였어요. 또 선뜻 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네. 확인을 한 거네요. 5월 4일 아침에 정찰기구를 띄웠는데 저 때는 대형 정찰기구가 만들어져갖고 저 안에 몇 명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다가 뭘 실었냐면은 남북전쟁의 혁명 전신기도 실을 수 있었어요. 뚜뚜뚜뚜 그럼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아, 그 밧줄에다가 이렇게 네, 밧줄에다가 전기줄도 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면 그 위에서 소리로 지금 밑에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적도 다 들어 그러면. 아, 거기서 바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처음에는 뭐에다 써갖고 돌멩이 뭉쳐갖고 던졌을 텐데 그냥 받기 힘드니까 여기다 나중엔 좀 전신기를 달아갖고 위에서 또 지금 밑에 지금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별별 해프닝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추진 장치가 없어갖고 군단장 한 분이 야 이거 신기하다 나도 한번 타보자라고 해서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남군 진영으로 막 떠밀려고 아, 근데 그 왕왕 밧줄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군단장 한 분이 난데없이 남군의 포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바람이 좀 잦아들고 그때 공기를 빼갖고 반대쪽으로 밀고 해서 이제 겨우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재미있는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재미있는 이 신무기들, 신개발품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또 다른 건 없어요? 네, 이때 신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창기 수류탄이에요. 아, 수류탄이 있대요. 수류탄은 사실 최초로 쓴 게 예전에 이제 몽골이 일본 침략했을 때부터 수류탄이 나오긴 했어요. 몽골이 일본을 들어갈 때 그때는 수류탄을 이제 썼던 거예요? 테츠하우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수류탄이 있었어요 그때. 아, 안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심지 꽂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 초창기 수류탄은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캐첨 수류탄이에요. 캐첨? 윌리엄 캐첨이라는 뉴욕에 살던 사람이 설계하고 특허를 내서 그래요. 사람 이름이구나. 네. 캐첨.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다트 같은 느낌? 네, 안전 다트 같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면 딱 달라붙는 것 같은. 근데 저 앞에 있는 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저게 뇌관이에요. 딱 때리면서 그러면 이게 딱 던졌는데 이게 앞에 딱 맞아야 빵 터지는데 그렇죠. 뒤로 딱 떨어져가지고 서 있으면 되게 애매해. 맞아,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게 가끔이 아니라 왕왕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다트 같이 뒤에 안정 날개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싹 던져서 뇌관이 밑에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핀을 달았는데 이제 화약의 양도 좀 달랐어요. 뭐 1파운드짜리도 있었고 2파운드, 뭐 5파운드 이렇게 수류탄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안에 어떤 그런 이것들이 있어요? 단면에 보시면 저게 화약이 이렇게 들어있죠. 화약 채우고 충격 내관이 앞에 이렇게 돼서 저게 닿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야지 폭발하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바로 맞아요. 앞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방금 혁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발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어디든지 딱딱한데 탁 돼야지 이게 그렇죠. 심장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남군도 알았거든. 그러니까 북군이 수류탄 던질 것 같으면 담요 펴놓고 있는 거야. 바다? 담요 탁 해서 아니면은 심지어 뭐가 있으냐 딱 던졌는데 딱 받아서 다시 던지는 거야. 야구나 뭐 이런 쪽 선수들 그렇죠. 앞에 있으면 활약했겠네. 근데 이제 북군 이제 육군하고 해군 많이 썼는데 의외로 해군이 굉장히 많이 썼대요 이거. 오. 아, 진짜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가끔 접근전 같은 거 할 때 해군도 총보다는 이거 그냥 던지는 거. 아, 그렇겠다라고 하는 게 육군은 지형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딱딱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배는 다 딱딱할 것 같아. 부딪히면 다 터질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예. 이거를 겪은 남군도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남군도 수류탄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제 개발자가 누구냐면 남군의 가브리엘 레이즈 장군이 만들었는데 이 친동생도 남군 민병대의 준장이었어요. 근데 형제가 뭐에 능통하냐? 폭탄, 어뢰, 부비 트랩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다. 맨날 뚝딱뚝딱 하면서 그런 거 폭탄 만들고 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제끼리 폭탄 만드는 애들 있었어 강원도 보면. 진짜로 형제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형제들 있어요. 막 뚝딱뚝딱거리면서 하는 걸. 그러니까 반브라더스야 얘네가 한마디로 이런 애인데 근데 이 형인 이 가브리엘 레인스 장군이 만든 이 레인스 수류탄 보면요 약간 달라요. 이거 뭐야 저건? 몸체는 비슷한데 안전 꼬리날개에다가 꼬리날개를 따로 안 달고 이렇게 좀 리본 같은 이런 것만 이렇게 했어요. 최 박사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여기 리본 이렇게 끝에다 달면. 뭐야 저게? 일본도 뒤쪽에 저항을 유발하면서 저것도 꼬리 날개처럼 밑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죠. 저희 저걸 본 게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도쿄대 공습 같은 그렇죠, 거 할 때 그렇죠. 예. 소위탄 떨어뜨릴 때. 그 소위탄 자탄마다 안에 리본이 들어있어갖고 그게 떨어지면서 리본이 픽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그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던지면 1m 정도 날아가면서 리본이 펴진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요거 천골이 대신에 네. 이게 나무 막대기를 저렇게 그러니까 달았대요. 망치같이 생겼어.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더 멀리 나갔대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니 멀리는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뱅글뱅글 돌아갈 거 도니까 아니에요. 뇌관으로 때리기가 쉽지 않아. 아 근데 헤드 부분이 무거우니까 대부분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불발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툭 떨어져서 안 터졌다 그러면 북군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어깨 좋은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던지면 50~60m 날아가는 게 있었대요. 그때부터 야구가 이제 미국에서. 아니 근데 야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에 군인들이 공 던지고 방망이로 치고 하는 그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야구 비슷한 놀이들은 나온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다음에 이 수류탄의 또 활용법이 뭐냐면은 이게 앞에 뇌관이 있잖아요. 네. 요걸 응용해서 지뢰같이 쓸 수 있었어요. 아 세워놓고. 네. 근데 사실 지뢰로는 이런 수류탄보다 더 많이 썼던 게 뭐냐면 25파운드 포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뇌관을 껴서 그거를 묻어놓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효과가 컸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잘못 밟으면 주변이 뒤집어 엎어져. 대전차 지뢰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런 수류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열차포가 이때 나왔습니다. 열차포. 열차포. 네. 이거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썼던 거 아니에요? 아 1차 대전 때부터 있었죠. 1차 대전 예. 근데 이게 실전에서 가장 먼저 썼던 게 남부전에서 남군이 먼저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철도 대국인 러시아도 있었고 영국도 이런 걸 고안했었는데 근데 어디다 써요 저걸? 아 이게 사실 지상에서 대포를 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대포 얘기하면서 했었죠. 대포를 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그렇죠. 이게 반동 흡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반동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포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 열차에다가 대포를 실어 넣으면 이 레일 따라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반동 흡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포를 레일 방향에 맞게 해놔야지. 그렇죠. 만약에 레일 방향하고 90도 방향으로 해놓으면 뒤집어지네. 뒤집어졌어요. 일단 열차가 훨씬 더 무거운 포를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마차로 저걸 끌고 가려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근데 힘들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레일 방향에 적이 없고 딴 데 있으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새로 깔아요. 요 마차 폭 해가지고. 야 저기 오른쪽에 있다 철길 깔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어느 일정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도 열차포 보면은 중단 지점에 이렇게 둥그렇게 레일을 깔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도 쏠 수 포 있게. 자체를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열차를 움직여서 재밌다. 네,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 쓰는 것처럼 박격포도 실었었고 저 큰 대포는 32파운드 포였습니다. 우와. 해안 방어에서 썼던 커다란 포도 여기다 써서 하면 어느 정도 옮길 수도 있었고 쉽게 옮길 수도 있었고 반동지어도 괜찮았고 뭐 박격포 많이 쓴 게 박격포는 반동이 좀 밑으로 가해지기 네. 때문에 많이 안 밀게 나잖아요. 레일에 놨다가 수평으로 쏘는 거면 확 밀리면 또 그것도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격포는 이렇게 좀 박격포가 방향을 돌아가면서 제일 쏠 수 있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처음 이 열차포를 본 남군 병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거 버지니아가 땅으로 왔구나. 버지니아호가. 근데 이게 땅으로 왔다. 막 이러면서. 크기가 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포가 일단 그럴듯한 게 실려 있어. 아니 그리고 앞에 보면 철갑선처럼 뭔가 방어가 딱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맞아도 괜찮고 니네는 맞으면 큰일 나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1862년 6월에 이 반도 캠페인에서 반도 작전에서 포병간 대결에서 첫 선을 보였어요. 이게. 그리고 리치먼드로 진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리치먼드하고 요코강을 따라서 놓인 남부 철도 라인에 이 열차포가 배치돼서 나름 활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맥클레런이 이제 뭐 기구도 띄우고 서로 뭐 수류탄도 개발해서 던지고 레일 대포도 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남북 전쟁에서의 무기들은 아직 저희가 공개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차차 더 재미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컨의 속을 세게다 결국 나갔던 우리 구문뱅이께서 풍선 띄우고 봤더니 다 도망갔다더라. 쫓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리치먼드 쪽으로 갑니까? 그게 아주 느린 속도였긴 했지만 네. 5월 18일 날 맥클레란군은 리치몬드 코앞에 있는 치카호미니 강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가긴 가네요. 네, 그래서 거의 그게 보름 걸렸네. 얼마나 리치몬드에서 가까운 거리였냐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 보면 리치몬드 시내에 있는 교회의 첨탑이 보였다. 정도로 일단 가깝게 온 거죠. 그런데 이 5월 중후반은 사실 남부연합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네. 리치몬드 코앞에 지금 북군의 저 대규모 병력이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링컨의 지시로 워싱턴 DC에 있었던 맥도웰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기 버지니아의 프레디스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차하면 맥클레란과 합류하겠다. 그러면 리치몬드를 지키고 있던 존스턴 군은 병력 규모에서 1대 3의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치몬드 함락이 이제 코앞의 상태에 닥쳐 있고요. 서부에서는 이미 지금 뉴올리언즈까지 다 뺏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남부가 정말 이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최대 위기에 직면한 남부연합. 이거는 정말 뭔가 돌파할 만한 혁신적인 무엇이 있지 않으면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혁신은 아니었던 없었습니다.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부연합에서의 이 위기는 61년 중반에 링컨이 위기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병력 증강을 하고 3년으로 늘리고 하는 거의 정권을 위임받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때는 이제 남부에게 필요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1862년 4월 16일에 제1차 징병법이 통과가 됩니다. 징병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북군은 모병이었던 거고 네. 이건 징병이에요. 이제 징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네요. 네, 18세에서 35세의 백인 남성한테 3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될 때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콜드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의 시작 자체가 남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 우리도 이제 우리 남부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자. 이게 61년 초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가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저 영화에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탈영병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탈영한 사람을 숨겨주면 탈영병뿐만 아니라 숨겨준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이제 징집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징집을 해도 인구가 안 되니까 이제 62년 9월에 가서 한 5개월이 지나서는 2차로 35세에서 45세로 또 늘립니다. 민방위를 지금 소집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5세 심수령 하나 남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64년 2월에 가면 3차로 17세에서 50세로 연령이 또 연장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위로. 이젠 피할 수 없네요. 네. 피할 수가 없네. 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원장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징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징집은 자원병에 비해서는요. 내가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살고 내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일단 같아요. 끌려온 거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요. 6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이때 당시에는 남부의 농장에 남성 농장주는 거의 없다시피 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농장에 여성들만 남아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다 딴 데를 가고 콜드 마운틴도 보면 결국은 거기 여성 둘이서 농장을 일구면서 했던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은 아들들이 다 나가가지고 노부부가 농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거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거의 이제 다 징집돼서 나가는 거고 남부에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부 연합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 그렇죠. 주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걸 찾아서 우리가 아메리카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남부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군에 들어가는 거에서 그렇죠. 강제 징집. 반발이 당연히 있죠. 철학이 부닥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좀 아까 농장 얘기가 나왔지만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그럼 데려가야 되냐? 그럼 남부 경제는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되니까 또 62년 10월에는 흑인을 20명 이상 소유한
이 농장주는 그러면 제외시킨다. 이게 병역 면탈 조건에서. 네, 또 뭐 철도나 하천 노동자, 공무원, 전신기사, 광부, 약사, 교사들 이것도 징집 면제한다. 직업군으로 이제 안 와도 되는 징집군들. 그렇죠. 이게 그럼 사회적 충돌을 이야기할 텐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남부의 전체 인구 900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900만에서 남성, 여성 해가지고 뭐 반반 따져가지고 한 450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 백인들 중에서 다 이렇게 해서 가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노예제 얘기할 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소규모 농장주가 훨씬 많았고, 두세 때리고. 또는 아예 노예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굳이 남부연합의 이 정치 성향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면제 대상자에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식량이나 이런 거를 공급을 합니까? 그러네요. 지금 해상도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북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워낙 인구가 많은 데다가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군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규모가 일단 되는 거고요. 또 북쪽의 또 하나의 장점, 남쪽은 외부로부터 발전된 기계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북쪽에서는 탈곡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게 나온다던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농업 생산하는 사람들이 군으로 자원해서 입대를 해도 크게 생산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해상 봉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차이는 징집이냐 아니면 자원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사실 차이가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인구에서의 남과 북의 차이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생산력에서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징집령을 발동하긴 했지만 남부의 군대를 강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아주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징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게 요때의 그런 어떤 위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방송 보면서 와 이랬구나라고 느끼는 분들 저하고 비슷한 감정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게 남군이 반짝 성과를 거둔 적은 있어도 누가 봐도 계속 지는 전쟁이고 못 이길 전쟁 같은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뭔가 있죠. 히어로나 뭔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남부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너 잭슨입니다. 잭슨. 이미 1차 불런 전투에서 저희가 꿋꿋하게 일개 여단 병력을 이끌고 기차 타고 와서 북군의 파도를 막아낸 스토너 잭슨의 무쌍을 갖다가 봤는데 이 무렵에 스토너 잭슨이 또 한 번 전세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전을 합니다. 그 활약한 지역이 바로 계속 얘기 나왔던 쉔안도 계곡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계곡 근처에 있었어요? 스톤 어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거기 있어야 돼. 이 스토너 잭슨이 이 쉔안도 계곡에서 많이 활약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토너 잭슨이 버지니아 사람이긴 했고 군사학교 교관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였습니다. 버지니아 군사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태평양 전쟁에서 계속 말씀드린 조지 마샬이었죠. 여기도 굉장히 뼈대 있는 곳이었고 이 VMI가 위치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쉔안도 계곡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렉싱턴에 있었습니다. 근데 스토너 잭슨이 이곳에서 쉔안도 밸리 지역의 남군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딱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유명한 하퍼스 페리. 하퍼스 페리로 가서 이곳에 북군의 무기고를 털어서 딱 자신의 여단을 무장시키고 이 지역의 민병들을 막 훈련시키고 했는데 불런 전투 이후에 잭슨은 계속 쉔안도 밸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여단을 이제 사단급으로 확대시킵니다. 병력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한 5,000명 정도, 이 정도 소수 병력이었지만은 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쉔안도 밸리 지역을 역시 한 번 더 철통같이 방어합니다. 이 쉔안도 밸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길쭉하게 뻗어 있으면서 북군의 배후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하퍼스 페리를 통해서 워싱턴의 뒤쪽도 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북군 입장에서도 저기가 남군이 계속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꺾였겠네, 굉장히. 저길 어떻게든 우리가 빨리 장악을 하고
여기가 중요한 곡창지대다 보니까 여기를 통제해갖고 남군을 옮겨주게 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기다가 병력을 보낼 생각을 호시탐탐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자꾸 우리 맥클레런이 안 나서니까 여기에 또 다른 군대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낸 인물이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를 하던 역시 정치군인을 보내요. 정치군인. 뱅스 장군에게 북부에서 모은 3만 명의 병력을 주고서 새로 군단을 꾸려서 자 이제 저 쉐난도어 밸리를 북쪽으로부터 쳐 내려가서 저기 휩쓸어 버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월 하순부터 공격을 하는데 이분 역시 이 정치군인이다 보니까 용병에 서투릅니다. 저기 잭슨 굉장히 그 유명한 직업군인이 있다는데 걔가 병력이 한 5만 명 있겠지 하면서 그거 빨리 쳐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심조심하다가 5천 아니었어요? 5천인데 4,200 정도. 아니 그러면 3만 명이면 6배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계속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가갖고 결국에 북쪽을 갖다가 약간 좀 쳐보고 3월 말에 작은 승리를 거두긴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직업군인이라면은 승기를 잡았어 하고 쭉쭉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남군 애들이 혼나갖고 더 이상 안 움직이겠지 하면서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잭슨은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은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남진을 단단하게 막고 있었고 쉐난도어 밸리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북군은 여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다른 지역에서도 병력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서쪽으로부터도 병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는 누굴 보냈냐? 역시 우리의 정치군인 프레몬트도 보냈습니다. 왜 다 정치군인만 보낸 거예요? 믿을 만한 직업군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말을 그나마 좀 신용이라도 하는 정치군인들을 이제 병력을 줘서 막 보내는데 이분들 역시 움직이는데 빠릿빠릿 못 움직이는 거죠.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잭슨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그대로 정면을 비워놓은 채 확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프레몬트 군 쪽을 향해서 대이동을 합니다. 프레몬트 부대를 갖다가 맞아 싸워갖고 여기서 딱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혼쭐을 내주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정면에서 그 사이에 야 앞에 지금 쟤들 다 물러난 것 같은데? 빈집을 터야 될 거예요. 빈집 터야지 하면서 계속 뒤에서 푸시하는데 천천히 가는 걸 그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또 상대를 합니다. 이거 뭐 마라톤 전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전투들을 보면은 소수의 병력으로도 이런 식으로 과감한 기동을 통해서 지역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하는 소위 말하는 내선 전투의 이점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살린 게 바로 이 스토너 잭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상황만 들어보면 뭐 프로이센 군대라든가 아니면 뭐 맞습니다. 독일의 전격전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죠. 그 원조를 여기서 잭슨이 한 겁니다. 거의 뭐 우리가 뭐 사르우 전투 같은 때 뭐 사방에서 쪼여오는 명군을 갖다가 후금의 기마 부대가 연파했다는 그런 얘기 듣는데 그건 기병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알보병이 이런 식으로 일반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산악 지역이 섞인 이런 곳을 과감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군의 장군들을 연파한 겁니다. 좀 감이 안 오는 게 항상 거리거든요. 지금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인 거예요? 정행으로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리죠. 수백 킬로미터를 지금 왔다 갔다 한 거네요? 저 기동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려면은 역사상 유명한 부대들과 기동 속도 갖다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 짤로 막 올려놓은 그거 있어요. 그렇죠, 네. 카이사르 로마 군단병 1일 최대 33km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육군에게 못 미쳤어요. 근데 우리의 그 행군은 행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행군이 아니라 전술 적과 지금 접촉해 있는 데서 적을 두고 상대해서 기동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자, 붉은 군대 바실레프스키 폭풍 작전의 진격 속도 만주 그 공격에서 35km. 스위스 보병대 행군 속도는 1일 최대 45km를 기록했고요. 나폴레옹 프랑스군 육군의 진격 속도가 1일 최대 40k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진격 속도를 보면 독일의 전격전 42km는 일반 보병은 아니었고요. 고군 개만부사 행군 속도가 1일 최대 72km. 이건 말부대, 기마부대. 그리고 몽고 징기스칸이 134km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뭐 평지를 말 한 6, 7마리를 갖고 번갈아 타면서 달린 속도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뭐 기계화 부대나 기병 부대에 비할 바는 아닌데 이거는 보병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보병의 저기서 산악지대. 그렇죠. 저 보병 중에서 제일 빨랐다고 뭐 얘기하는 게 프랑스 육군이랑 스위스 보병대 얘기하지만은 잭슨은 사실 그걸
거의 맞먹는, 아니 심지어 능가하는 그런 속도까지 냈었습니다. 얼마나 갔어요? 스토널 잭슨의 부대도 하루에 최대 50km 주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적이 식으로, 있으니까, 예, 싸우고. 국군을 계속 요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서 이동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게 거의 보병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낸 거나 마찬가지고요. 역사상 비교해봐도. 네. 그래서 저 부대에 붙은 별명이 풋 캐벌리예요. 걷는 기병. 도보 기병. 아, 걷는 건데 기병처럼 빠르다고. 그렇죠. 기병처럼 빨리 움직일 정도로 이 잭슨 사단의 속도는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이게 책들마다 정확한 속도를 집계하는 게 다른데, 제가 본 한 군데에서는 38일 동안 650km를 움직이면서 6개의 전투를 치르고 5명의 북군 장군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더 약간 그 전역을 길게 잡으면 48일 동안 1000km를 이동하면서 북군 3개 분단을 물리쳤다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요, 잭슨 상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잭슨은 슈난도 밸리를 위협하는 북군을 더 이상 못 넘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잭슨의 부대가 다시 리치몬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아, 이 원정을 가요? 그렇죠. 사실 맥클레란 입장에서는 이미 6월 1일 날 진격했으면 끝나요. 그렇죠. 공격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또다시 리치몬드에 대한 포위전을 준비합니다. 리치몬드를 고립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포위시켜서 현란한 승리를 얻겠다. 앞으로 맥클레렌 얘기할 땐 동치미 좀 준비해놓고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손자병법이야.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러니까 이거 맥클레란은 최고의- 지금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 6월 26일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일 전투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상 남북전쟁의 최대 전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역이잖아요. 여기는 북군이 한 11만 5천 명 됐고 남군도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남군이 한 지역에 몰아넣은 병력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